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의 조연주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 평생을 가슴에 꽁꽁 숨겨왔던 할 수만 있다면 죽을 때까지 마음속 깊이 묻어 가져가고자 했던 남에게는 절대 알리고 싶지 않은 가슴 아팠던 저의 과거 비밀이 드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나이 22살 때 봄이었습니다. 그 해는 어느 해보다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영종로 거리를 본 것 같아요. 전 수업이 끝나자마자 과 친구들과 함께 벚꽃놀이를 갔어요. 친구들이 자리 잡아놓고 저는 음료를 사려고 뒤돌아서 후다닥 뛰어가는데 그 순간에 튀어나온 자전거랑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으세요? 그리곤 곧 쓰러져 있는 저를 그의 큰 손이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끈질긴 인연이 시작된 날이었죠. 그의 이름은 김민석이었고 저보다 3살 위의 다른 학교 복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본 그의 모습은 하얀 피부에 훤칠한 키, 도시적인 외모와 어울리지 않는 수더분한 분위기로 제가 놀란 것 같아 걱정하는 표정 반, 흙 묻은 저를 놀리고 싶어하는 표정이 반, 정말 개구쟁이 같은 어린 아이 같은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때는 역시나 유머러스한 사람이었습니다. 피부가 하얘서 냉정해 보이다가도 어울리지 않게 활짝 웃을 때는 그의 외쌍꺼풀 눈이 반달이 돼서 눈이 아예 안 보이는 게 되는 게 어쩐지 사람 마음을 저절로 열리게 하는 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저는 키가 크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편인데도 까만콩이라는 별명이 있었기에 그 오빠의 하얀 피부도 큰 키도 저에게는 이상형이어서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었지만 그날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연락처만 교환하고 헤어지게 되었고 저한테 혹시라도 아픈 곳이 있으면 참지 말고 병원 다녀와서 얘기하라며 끝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이 믿음직해 보였습니다. 그 후로 그의 연락이 이어져 그렇게 저희는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고백도 받고요. 함께 여행도 다녀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같이 살기엔 이르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고향이 마산인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늦은 밤 데이트를 끝내고 학교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룸메이트에게 여간 눈치가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었고요. 또 둘 다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이 같아 오빠는 우리가 졸업하면 곧 결혼하자고 하였기에 오빠 돈으로 집을 마련할 테니 너는 집만 싸서 나오라는 말에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3학년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거였고 오빠는 졸업 전에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휴학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며 다른 인턴 일을 알아보면서 진로를 고민해 볼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서로의 앞날을 기도하며 행복한 꽃길을 상상하는 행복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하고 나서 그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달랐고 그 사람과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고단한 가시밭길이 되어 아직까지도 저의 가슴에 박힌 가시가 빠지지 않고 박혀 있었습니다. 같이 산지 3달쯤 되었을까요? 오빠는 건축사의 인턴으로 일을 막 배우기 시작해서 가끔 지방으로 가는 일도 생기곤 해서 같이 살아도 방학 전이라 집에서 만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집에서 만나면 너무 반가웠지만 그는 볼 때마다 어딘가 분위기가 조금씩 변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전처럼 매일 보는 게 아니어서 기분 탓이라고 여기고 넘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쯤 오빠가 달라진 점이라면 그 당시 저는 어리고 학생인지라 항상 구내 식당 밥을 먹고 할 줄 아는 요리라고는 라면 아니면 계란 후라이밖에 해본 적이 없던 터라 그런 저를 아는 오빠는 제가 힘들까봐 자기가 해주던지 외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면 전 난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부족하고 그동안 오빠가 다 했으니 이제는 나도 해야겠다 생각했고 배우면서 하면 되겠지 했었죠. 그래서 못하는 솜씨지만 어렵게 차려놓으면 짜네 맛없네 하면서
제 이마를 콩 하고 쥐어받고 가는 겁니다.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냥 장난으로 넘겼죠. 그리고 방학 때는 요리를 배워서 맛있는 걸 해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해 나름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말입니다. 며칠 후 주말에 친구 결혼식에 다녀온다던 그가 술에 만취해서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자다가 잠꼬대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기에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TV를 보다가 제가 장난처럼 그 여자 이름을 말하며 희영이가 누구야? 이렇게 말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들고 있던 TV 리모컨을 바닥에 던지는 거였어요. 리모컨은 박살이 났고 저도 처음 보는 모습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전 너무 놀라 제가 아는 오빠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지방 출장이 잦아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다녀온 그는 점점 낯설게 느껴졌어요. 물론 아직은 만나면 반가움이 더 컸기에 예전처럼 웃는 일들도 있었지만 며칠 안가 또다시 그 모습도 변해갔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만투성이에 모든 게 짜증이 섞여 저를 대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예전 모습보다 조금 짜증이 있는 정도였지만 술을 마시면 그는 점점 폭력적이 되어갔고 그런 그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대할까봐 내내 노심초사 항상 말 한마디를 조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가 출장을 가면 마음이 편해질 정도였습니다. 그가 변한 모습을 볼 때면 좋았던 마음들도 점점 멀어져만 갔고 저는 이런 상황이 싫어 예전의 오빠의 모습으로 돌려보고자 대화로 해결하고 싶었으나 가끔 보았던 그의 폭력적인 모습들을 떠올려졌을 때 이내 마음을 접었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그 당시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혼자 속으로 그와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해가고 있던 시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저는 어렸고 마음이 한창 여렸으며 아직 그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끌려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 후로도 술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았는데요.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강하게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싫다고 몇 번 거부도 했지만 바보 같게도 아직 좋아하는 마음과 내가 계속 잘해주면 예전으로 관계를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잘못된 믿음이 저를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말도 안 되는, 아니 말이 되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2달 사이에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방학을 한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날이 많았고 그때쯤 몸이 안 좋아 친구들도 만나러 나가지 않고 유독 잠만 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생리도 2달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임신 6주라고 하더군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 뵐 면목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리고 평생 저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제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만 하였습니다. 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때 전 어렸고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오빠는 제가 다니는 학교도 고향도 알기에 지방은 어딜 가든 그리 크지 않아 다 찾을 것 같이 느껴졌죠. 저는 속으로는 학교만 졸업하면 그때는 따로 살겠다는 마음을 진지게 품고 살았었는데 그의 아이를 가졌다니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나 멀리 왔다는 늦은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만 낳아 둘이 도망칠까? 아니야. 오빠도 지금은 새로 하는 일에 적응하느라 힘들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그래서 예민해진 거겠지. 방황이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저 혼자 이런저런 헛된 생각을 하자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느지막이 집에 온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예상과는 달리 오빠는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 아이도 이제 생겼으니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냐며 일단은 보름에서 1달 정도 돈을 벌러 지방 현장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저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오겠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에 보여진 모습을 제가 오해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오빠에게 제가 가졌던 미움 같은 것들마저도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를 두고 그는 돈을 벌러 떠났고 힘들게 혼자 돈을 벌고 있을 오빠를 생각하며 저는 저대로 배가 불러올수록 마음 한켠에 가끔씩 자라나는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꾹꾹 눌러가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좋은 일들만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방학이 끝나고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배가 불러온 저는 이미 휴학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볼 수 있다는 오빠의 반가운 소식을 뒤로하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쯤 밖에서는 사납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누군지 얼굴을 채 확인도 하기 전에 이내 전 머리채를 움켜잡혔고 무거운 배를 끌어안고 버둥거리는 제게 쌍욕을 하더니 이내 저를 곧바로 바닥으로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분은 오빠의 친어머니라 하셨고 저에게 유부남인 오빠를 꿰어낸 여우 같은 기집애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시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내는 과정에서 제가 병원에 다녀온 사실도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길 바랬고 너무 현실 같지가 않아서 그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집을 태풍처럼 휩쓸고 가버렸지만 제 머릿속에 남은 말들의 어이없는 기억을 꾸역꾸역 짜내보면 그 말인즉슨 요즘 들어 오빠가 일 때문에 지방 출장이 많았고 주말이면 친척 결혼식이나 집에 갔다 올 일이 많기는 했지만 그리고도 한 번도 저를 부모님께 소개한 적 없었던 이유가 다 그가 유부남이었기 때문이고 그의 와이프는 승무원으로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없던 두 사람, 그러니까 그와 그의 와이프가 제가 애가 생긴 걸 알고 오빠가 바람핀 걸 용서해주는 대신 아이는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다는 이야기와 그리고 돈을 주며 이걸로 얌전히 병원을 다니고 애를 낳아줄 것을 강요하며 만약 도망이라도 간다면 제가 다니는 학교와 본 집으로 찾아가 유부남을 꼬셔서 아이까지 낳고 재산을 뜯어 도망친 나쁜 년으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다며 어쩌면 저에게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제 앞에 앉아 방금 전까지 제 머리끄덩이를 잡은 이 아주머니께서 그 사람과 제 아이 얘기로 저에게 협박을 하더군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까지 가진 몸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부남을 홀린 졸지의 여우 같은 말도 안 되는 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저보다 3살 많은 복학생도 건축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8살 많고 일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저 일이라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골프 연습장을 본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어서 사장이라는 간판이 있을 뿐 하는 일이라곤 그 나이에도 친구들과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술을 마시는 게 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엄마라는 그분께서는 돈봉투로 모든 걸 해결하여 하였고 저한테 앞으로 오빠는 와이프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 중이니까 둘 사이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돈을 던지며 이걸로 병원을 다니고 애를 낳아 자기 집으로 보내라는 거였어요. 저는 뱃속에서 아직 밝은 빛도 보지 못한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어딜 데려간다는 것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들리지 않았고 잠시 의식을 잃고 일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원의 환한 형광등 빛에 잠시 눈이 따가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순간 내 아기 하고 번뜩 배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내 바로 하얀 가운의 의사 선생님께서 간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들어오셔서 저에게 산모가 아직 어리고 초산이라 더욱 조심해야 된다며 위험할 뻔했다고 심신을 안정시키라고 주의를 주시고 곧 나가셨습니다. 저는 정말 천만다행이라 생각하자 폭풍처럼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병실문을 열고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물었고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일관하던 그는 며칠이 안 가 자기 잘못은 없다는 양 아나무인식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그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며 현재 지금의 와이프와는 아이도 없고 만들 계획도 없다면서 아이를 뺏기기 싫으면 조금만 기다려주면 어머니를 설득해 지금의 와이프와는 헤어질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전 아무런 힘도 없이 배가 불러오는 상황에서 더 어찌해 볼 도리도 없던 차였기에 그럴 수밖에는 달리 선택권이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어날 아이도 호적이 필요하고 학교도 가야 하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라 제 뱃속의 아이를 뺏길까 두렵고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이 임박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서는 헤어지라고 으름장을 놓고 가곤 하기 일쑤였고 그이는 자기 와이프와 저 사이에서 시달려서인지 자꾸만 저를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더 이상 저는 기댈 곳도 물러설 곳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 그이는 출산 날에도 마찬가지로 돌이 될 때까지도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믿음까지도 다 사라져버린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은 저에게 그의 어머니가 찾아와 이제는 제 아이를 봐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이에게서 언뜻 보이는 오빠의 얼굴을 볼 때면 괴로운 마음이 들어 젖을 물리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같이 도망갈까봐 그랬는지 매일같이 찾아와 저에게 말 한마디 좋게 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밥도 차려주셨고 아이도 봐주시며 이제는 그만 짐을 싸서 아이만 놓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는 듣기 싫었지만 여전히 콧배기도 안 비치는 그 사람보다는 100배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어머니는 저의 새 출발을 매일같이 찾아와 강요 반, 강제 반 하셨고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되자 지칠 대로 지친 저는 어차피 이대로 데리고 있다간 그의 어머니 말대로 호적에도 못 올리고 유아원에도 보내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경제적으로도 아직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제가 아이를 혼자 키울 수는 없는 일인데다가 그는 연락이 두절된 지 1년 넘었기에 경제력이 있는 그의 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신다면 저보다 잘 키워주시리라는 생각에 점점 마음이 그의 어머니의 말씀대로 흘렀지만 저는 아이가 돌이 지나서야 미루고 미루던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무너진 가슴으로 너덜너덜해진 빈 껍데기 같은 제 자신만 겨우겨우 추스려 고향인 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다 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한편의 긴 악몽같이 말입니다. 거의 한두 달 말도 없이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은 저를 보시곤 부모님께서는 크게 걱정을 하셨고 학교도 휴학한 것을 알게 되어 어떻게 된 사정인지 서울에 사람을 보내 알게 되셨고 충격을 받으신 아버지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작은 배를 팔아 저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간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곳에서 한국에서 유학 온 2살 연하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유학 시절 전 아무런 희망도 꿈도 없었습니다. 먹는 걸 하도 안 먹어서 일부러 요리 학교로 아버지께서 유학을 보내주실 정도로 삶에 희망이 없었을 시기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수업을 마치고 목마르뜨 언덕 너머 분수를 향해 가는 길이었죠. 언덕 사이로 노을 지는 풍경이 아름답지만 슬퍼 보였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이 시간이면 더욱 떠올라 괴로운 때였어요. 저는 말수도 없고 따로 친구를 두지도 않았기에 여기에서 늘 혼자였고 분수대 앞에서 만난 고양이만이 제 말동무가 되어주었어요. 가끔 이곳에 오면 늘 있는 줄무늬 노란색 흔한 아이였지만 저에게는 유일한 친구였죠. 처음 유학 온 날 분수대에 앉아 울고 있는 저를 위로해준 고마운 아이였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요리하고 남은 닭가슴살을 가져다 주었고 노랑이는 늘 잘 먹어주었고
저를 잘 따랐어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매일 수업이 끝나는 대로 그곳에 갔고 노랑이는 늘 저를 반겨주었죠. 분수대에 도착해 노랑이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분수대 주변이며 언덕이며 근처의 공원도 가보았습니다. 혹시 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한 게 아닐까 하여 덜컥 겁도 났습니다. 그때 제 앞에 쑥 노란색 줄무늬 고양이를 들이밀며 그가 서 있었습니다. 그와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노랑이는 근처 공원의 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걸 이 학생이 발견하고 데리고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많이 핥힘을 당했는지 나뭇가지에 긁힌 것인지 여기저기 작지만 팔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마운 마음에 고양이에게 닭가슴살을 주고 있으라고 부탁한 뒤 근처 약국으로 가 반창고와 약을 사와 분수대에 앉아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그 애는 저와 같은 학교로 서울에서 유학을 왔고 저보다 1년 일찍 유학을 와서 한 학기 먼저 과정을 배우는 나보다 나이는 2살이 어리지만 나름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학교를 졸업하면 아버지의 고향으로 가 파스타집을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몸도 마음도 건강해 보여 보고 있으면 왠지 같이 있는 사람도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국인이 몇 명 없어서 저를 눈여겨봤고 제가 여기에서 고양이한테 먹을 걸 갖다 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울면서 하는 저의 얘기를 듣고 싶진 않았지만 한국말이라서 들렸다며 미안하고 자신의 아지트도 여기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솔직히 말해주었습니다. 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들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차 물어보기로 생각하였지만 무언가 들킨 것 같아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숨김없이 솔직한 그 애가 밉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저와 그는 급속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어 졸업할 때쯤엔 커플인 걸 모르는 사람이 학교 안에 거의 없을 정도였고 저는 그 애와 지내면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모든 게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저희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시푸드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재료는 아버지께서 그날그날 잡아오신 해산물들을 공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이도 저도 유학 시절 배운 기술로 열정을 다해 요리를 하고 있기에 가게엔 늘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열정적으로 또 즐겁게 일하고 사랑했고 전 어느새 그의 아이를 낳아 슬하에 일남일녀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지만 다행스런 나날을 보내던 중 하늘이 시샘이라도 난 걸까요? 저에게는 다시 없을 것 같았던 불행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 볼 일이 있어 다녀오던 남편이 비오는 밤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사고에 망연자실했기에 저는 더 이상 남편 없이 파스타집을 운영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매일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잠시 가게를 접고 쉬라는 말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둘째는 대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첫째는 군대도 다녀와야 되기에 남편이 제 앞으로 남겨놓은 보험금과 적금 깬 돈을 합쳐 건물을 한 채 샀습니다. 건물에 세를 받아 생활비를 하자는 생각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시간이 흘렀고 전 남편을 잃은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한 사람은 자신이 40년 전 제가 할머니 손에 두고 온 그 돌쟁이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는지 의아하긴 했지만 어쨌든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만나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족에게는 지인을 만난다고 하고 올라가 만난 아들은 저를 보자 자신의 할머니며 아버지 이름을 말했고 그러지 않았어도 지 아버지 젊었을 때와 너무나 닮은 모습에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산 기간이 얼마 안 되고 너무 오래전에 헤어졌던 터라 내 자식이란 생각은 별로 안 들고 낯설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키워주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해서였는지
그 후 두어 번 더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하다 실패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입니다. 저도 건물의 세를 받아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라 도와줄 수 없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제가 집을 한 채 가진 걸 알고 자기도 자식이라 그 집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면서 상속 포기한다는 각서를 쓸 테니 자기가 상속받을 몫을 지금 달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라서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인연을 끊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법원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인지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인지 청구가 뭔지 몰라서 알아봤더니 인지 청구가 되면 아들이 제 호적에 자식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아들이 제 호적에 들어오게 되면 아이들이 다 알게 될 텐데 저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인지 청구 소송을 한 목적은 호적을 고쳐서 제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것밖에 없는 것이 분명한데 전 이런 아들을 제 호적에 들이고 싶은 마음이 도저히 들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한 다음에도 아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돈을 주면 상속 포기각서를 써주고 소송도 취하하겠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집은 남편이 남긴 것이니까 당연히 남편과 낳은 아이들에게 상속이 되어야 하고 제가 가진 저축은 유일한 노후 대책이니 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40년 만에 나타나서 제가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막무가내로 돈만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거든요. 결국 전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이야기는 절망적이었어요. 40년 전에 헤어져서 애정이 없고 부모 자식 관계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항변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법률상 부모 자식 관계는 유전자 검사라는 생물학적인 근거만을 갖고 결정하는 것이지 당사자들의 감정이나 희망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들이 재판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자식으로 인정된다면 아들은 제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생기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돈을 주면 자기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셔서는 안 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법원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상속을 해줄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해도 그 의사 표시는 법률상 무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속권은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인 제가 죽고 나서야 발생을 하는 것이라서 제가 죽기 전에 상속을 포기하면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들이 지금 돈을 받고 제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각서는 무효라서 나중에 상속 포기 각서 내용을 지킬 의무가 없고 훗날 태도를 바꿔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네요. 아들은 이런 점을 알면서도 제가 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점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가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어차피 인지청구 소송이 끝나면 자녀들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전 주말에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에게 저의 혼외자 아들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대책을 의논했죠. 처음에 아이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다 성인이어서 엄마의 살아온 삶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더라고요. 그 후 인지청구 소송은 순서대로 진행이 되었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기정이가 친아들임이 밝혀져 제 호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특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아들 기정이는 이렇게 된 이상 제가 죽고 나야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제 생일날 가족들이 모였을 때도 오라고 연락을 했지만 끝내 오지 않더군요. 이후 저는 죽기 전까지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는 작전으로 변경해서 아파트를 정리해서 작은 오피스텔로 옮겼고
전 돈을 아끼지 않고 몸에 좋은 거 찾아다니면서 먹고 좋다는 곳 자식들이랑 놀러 다니고 손주들 옷 사주고 밥 사주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때 재산이 남아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요즘 생각해보면 참 저의 살아온 인생도 다사다난했구나 싶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날들은 항상 행복하기만을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